내가 늘 보면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다음 시험하기 좋죠. 그래가지고 출석이 체크된 사람들은 마지막 수업을 공부하라고 안 오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외부 강사를 그때부터 제가 안 부르기로 했어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적어서 직접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기업가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기업가들을 만나봤는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 창업에 관한 어렵지 않겠습니다. 또 중간에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서 질문을 해줍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선생님 이렇게 손들고 얘기하면 같이 토론합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란 말을 안 들어보신 분 들어봤죠? 그러면 퀴즈. 기업가 정신은 정신이다. 퀴즈죠. 기업가 정신이란 말 자체는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정신이 아닙니다. 안트로프레너십이면 엔터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안트로프레너십. 기업가 정신하고 좀 다르죠. 여튼 우리가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자,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승리를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카이스트, 여러분 아시죠?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아세요? 몰라요? 옛날에는 대한전선이 삼성전자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맛있답니다. 지금은 전선만 많이. 메디슨이라는 회사는 아세요? 제가 설립합니다. 1985년도에 이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를 설립하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남들도 고생시켜야죠. 그래서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공대생들은 못당 고생시키라고 만들게 벤처기업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3만 개의 회사가 만들어져요. 목적은 같이 고생하자. 벤처기업을 만들고 만든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제가 창업할 때 물론 없었고 벤처기업 협회 만들 때도 없었죠. 그리고 이어서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 디지털 단지가 만들어졌어요.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있죠. 그리고 실험실 창업 운동을 하고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고 상호로드시하고 아래안을 살리기 운동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어때요? 어떻게 알아요? 몇 학년? 초등학교 때 아래안을 살리기 운동이 있었죠.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대한민국에 한 컴을 사가지고 아리안글 개발을 준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아리안글 쓰고 있죠. 인터넷 코리아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저 운동에서 우리가 했던 게 한국의 저가 인터넷망을 까는 거, 그 다음에 PC방 만드는 거, 그랬더니 맨날 돈 빌리러 다니던 우리 넥슨의 김용길 회장도 돈 벌고 수많은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여기서 세계로 나가는 네트워크 힘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거래하는 기술 거래소를 설립했어요. 이게 성적기업 프로젝트가 다 만들고 기업 법인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만들어 못했습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체성을 한반도 국가로 보지 말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대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학생이고 여기 교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재기업인 프로그램을 제가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전국의 학생들 1년에 80명씩 뽑아가지고
중학생들한테 특허와 기업가 정신을 연결하는 교육을 해요. 1년에 300시간. 애들이 그러면은 얼마 하느냐? 1년에 특허 4건 정도 내고 사업 계획서 4건 정도 만들고 지금 상황 사람들이 제가 지금 디지털 정원축제자 이사장으로도 있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창조경제 연구회 이사장으로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게 몇 개 없죠? 카이스트의 공무원 창업과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누가 지어줬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창업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성장과 고용이란 두 마리 토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대기업이 고용을 얼마나 늘렸을까요? 지난 10년 정도.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고용을 얼마나 늘렸을까? 지난 15년 사이에 고용을 100만을 줄였습니다. 별로 중요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총 고용 인구가 1,800만. 그 중에서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130만쯤. 옛날에는 200만이 넘었어요. 100만 명쯤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줄인 인력을 누가 흡수했느냐? 벤처가 흡수했어요. 150만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보니까 4%의 벤처 기업이 일자리의 60%를 만들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취업난 심하다고 해요.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은 잘 피부로 못 느끼죠? 한국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취업난이요? 누가? 카이스트 학생. 왜냐하면 대기업들 가지고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나도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누가 만드느냐? 죄송하지만 여기 한반도에서 온 친구 없죠? 한반도 학생이 만드는 게 아니고 카이스트 학생이 만들어서 한반도 학생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버드 출신의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미주리 주립대학 출신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장과 고용에 국가적 대안이 벤처 창업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자, 벤처 창업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 있을까요? 없죠? 없죠. 대기업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 카페 베네를 많이 만들면 되나요? 치킨집이면 돼요?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벤처가 다른 겁니다. 요새 4%가 매출의 4%. 아니, 숫자로 기업 수의 4%. 전체 기업의 4%에 불과한 벤처 기업이 일자리 60%를 만들었다. 이게 숫자가 근데 지금 자영업들이 많죠. 한국의 경우에도 벤처기업 숫자가 지금 3만 개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 숫자가. 한국의 전체 우리 기업 숫자는 150만 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자영업이 100만 개가 넘죠. 200만 개. 한국의 이제 벤처 산업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95년도에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었어요. 자, 왜 만들었다고요? 네, 아까 얘기 못 들었구나. 남들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 당시에 벤처기업을 만들 때 카이스트 출신 벤처기업인이 전체의 4분의 1이 넘었어요. 하도 많아서 임원진에서 카이스트 출신 기업인을 잘라내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벤처 기업의 30%가 가시 출신. 95년도 한국 벤처 기업을 만들었죠.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3%. 신규 창업의 3%가 가시 출신. 많이 줄었죠. 어떤 벤처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든 게 코스닥과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었죠. 96년도, 97년도에 코스닥 벤처기업 특별법.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국의 1차 벤처 붐이 만들었죠. 그 외에도 실험실 창업운동, 일주의 기술거래소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10년간 벤처 빙하기에 들어가요. 10년. 그래서 여러분들은 벤처 얘기를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우리 95년도에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고 처음에 코스닥을 만든 건 뭐냐? 선도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할 데가 없어. 95년도에 제가 메디슨을 거래소에 상장시켰어요. 그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상장할까요?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상장할 회사가 한 개도 없어. 왜냐하면 거래소 기준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거래소가 아닌 벤처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자 하고 만든 게 코스닥을 만들었어요. 이때 코스닥은 어떤 회사냐? 지금 있는 코스닥이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코스닥이에요. 완전히 지금 나스닥도 주식회사입니다. 나스닥도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을 만들어서 상장된 회사에서 주식이 거래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전까지는 벤처 캐피탈들이 기업에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니고 안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데가 없어서 안 합니다. 회수할 때가 생기니까 본이 흑이죠. 그 다음에 벤처기업 특별법이 만들어지니까 창업 벤처가 육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5년부터 2000년 사이, 5년 사이에 한국이 50년 동안 미국이 했던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이루어지고 한국의 새마을운동하고 같습니다. 2000년 시점을 놓고 보면은 그 당시 2000년 시점 2000년도에 여러분들 뭐 했죠? 초등학교 다녔나? 초등학교. 자, 그때 벤처기업협회가 주축이 돼서 만든 벤처기업 특별법이 세계 최초의 법입니다. 세계 최초의 법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리고 미국 외 최초의 코스닥을 만듭니다. 한국의 코스닥이 일본의 자스닥, 유럽의 노이에 마켓보다 3년 일찍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미국 외 최초입니다. 그리고 기술거래소라는 개방협진 거래소, 기술을 사고 파는 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실험실 창업제도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국이 벤처기업 숫자로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기업이 만들어졌어요. 2001년 기준 11,00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벤처 금융에 반해서는 코스닥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 나스닥 다음으로 큰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능컨대 2000년 시점에서 고위험 고식의 벤처 생태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자, 그래서 실제 벤처기업 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이 당시 이제 인재들이 어떻게 되느냐? 대기업에서 벤처로 오는 건 물론이고 엄청난 사람이 빠져왔어요. 왜냐? 벤처기업의 스탁 옵션을 통해서 10억, 100억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분기탱천에서 몰려오고 언론계에서 몰려오고 공무원들이 옷 벗고 나와서 벤처로 오고 교수들이 때려치우고 벤처로 들어오고 대기업 가치를 증가했고
코스닥이 코스피를 압도했고 5년 만에 도저히 못 믿을 일이 하나 생겼죠. 최고의 신랑감 2000년 5월 2일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고의 신랑감으로 벤처기업인이 부상했다. 요즘은 장가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벌어졌느냐. 2000년 말이 되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이렇게 공개합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닥이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닥의 붕괴는 국내 내부 사정인가요? 아니면 글로벌한 경제적 현상인가요? 당연히 글로벌한 현상이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국내 문제라 생각하고 이유를 이렇게 잡았어요. 무늬만 벤처, 묻지마 투자. 이게 한국의 문제라 생각하고 벤처를 때려잡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벤처기업 건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전까지는 벤처기업협회가 거의 모든 정책을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이때부터는 정부가 주도해서 코스닥은 코스피에 통합시키고 기술거래소로 통합시키고 벤처 인증과 주식옵션을 보수하니까 한국의 벤처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11,000개에 달했던 벤처기업 숫자가 거의 절반 7,000개까지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2002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벤처 건전화 정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벤처는 거품이다. 우리만 벤처다. 묻지마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2000년까지는 우리가 중국, 이스라엘을 만나면 항상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애들이 2000년도에 우리하고 한 이스라엘 벤처 포럼을 하는데 얘들이 받아쓰고 뺏겨가기가 무지하게 바빴어요. 한국에 보면은 자기들이 못 가진 코스닥,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못 가진 벤처기업 특별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당시 우리가 290개의 인큐베이터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불과 3년 만에 290개의 창업 교육센터가 만들어졌죠. 세계 최초의 기술거래소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국을 열심히 뺏겼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10년 벤처 빙하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은 집합에 쫓아가고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뒤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인한 벤처 빙하기죠. 그러니까 이완재라는 양반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의 한국 지사장입니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8월달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벤처 환경을 부러워했어요. 이게 일면 팩트들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배우죠? 어디를 배우자 그래요? 이스라엘을 배우자 그러죠.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운영 방식을 배우자고 하는데 그거 14년 전에 한국에서 뺏겨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벤처 추정국이 됐죠. 국가대표 벤처가 단절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벤처 기업을 보면 2001년 이전에 나온 회사가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10년의 빙하기를 거치고 이제 나타나는 2년 전에 나타났던 티켓몬스터, 카카오톡, 썬데이 토즈, 배달의 민족 이런 친구들이죠. 자, 이 친구들 다 여기 카시트에 모셔서 얘기를 한 번씩 들었죠. 금년에 이제 배달의 민족을 모셨죠. 김봉진 대표 재밌게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유, 벤처기업에 정부 자금이 많이 들어왔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줬습니다. 1997년도에 대한민국에 닥친 IMF 위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 것 같은데. IMF 위기 때 대한민국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했던 돈이 얼마냐? 168조 7천억입니다. 투자한 게 지원한 돈입니다. 지원한 게.
이 중에서 아직도 62조를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 세금이 여러분 세금 안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의 62조가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한항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다 포함입니다. 자, 2000년도 IT보험을 공개할 때 벤처기업에 투자된 돈이, 투입된 돈이 2.2조입니다. 총 공적자금 투자는 2.2조예요. 그 중에서 회수 못한 게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1%가 회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원이 많이 됐다고요? 대기업이 많아도 훨씬 많이 지원이 됐죠. 그러면 성과는 어떠냐?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2%쯤 됩니다. 벤처기업의 기여가 1%. 대기업의 절반 정도를 벤처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삼성전자하고 제가 가끔 물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벤처기업하고 매출액이 어디가 더 많을 것 같냐? 그러면은 거의 95%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삼성이 많겠죠. 실제는 이렇습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삼성전자의 2배입니다. 300조 매출. 삼성전자가 150조가 좀 넘었죠. 2000년도에는 1000억 매출 벤처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재작년이네요. 작년에 454개의 매출 1000억 벤처가 등장했어요. 생각보다 많죠? 1조 매출, 연결 기준 1조 벤처가 8개가 됩니다. 여기 왔던 휴맥스가 그중 하나, 그런 회사가 8개쯤 나와요. 세계 인류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선정했어요.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느냐 봤더니 한국의 130개 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1등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놀랍게도 63개가 벤처기업. 대기업은 국가의 성장을 견인했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벤처는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가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러한 벤처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자, 이게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선배, 우리 네이버의 이혜진, 넥슨의 김정주 두 명이 만들어낸 기업 가치가 얼마냐? 30조의 가치를 만들었죠. 30조.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안 드렸던가? MIT의 졸업생 기업의 총 매출이 얼마냐? 아시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카이스트의 학생 한 명이 와서 그 창조경제연구에 제가 있는데 와서 알바를 하면서 만든 수치입니다. 내가 이런 식을 세워가지고 이런 걸 적용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우리 카이스트 수학과 학생이 만든 건데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을 것 같죠? 여기 이 자리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경제학 공부하느라고 지금 바빠서 그래서 수치가 이제 우리가 115에서 17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법리를 얘기하면 기니까 심플하게 170억의 가치가 나와요. 무슨 일이냐? 의미가 이런 거죠. 평균적으로 벤처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한국에 170억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게 20년간의 미래 가치입니다. 그 이후에 만드는 건 빼요. 향후 20년 동안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평균 170억을 만들 것이고, 어떤 회사는 1조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한 1억 좀 까먹겠지.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170억이에요. 생각보다 많다 적다?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다 적다? 이런 가치가 있다면 카이스트 학생들 창업하는데 정부가 1억 좀 내주는 게 국가의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네? 플러스가 될 것 같죠? 네. 열심히 하면은 지금 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왜 지원하려고 그러느냐?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낼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국의 벤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들 동의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와서 CEO 특강 한 사람들 보니까 뭐 해볼만 하죠? 별거 아니죠? 네? 그 정도면 뭐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창업이 많이 일어난 데가 정길남 박사님 연구실, 박성배 박사님 연구실, 거기서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두 연구실에만 똑똑한 애들이 몰려갔다? 아니겠죠? 그 이유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창업해서 잘 가.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옆에 있는 애들이 하면은 같이 하세요. 자, 이 양반 아시는 분? 피터 드러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이 좀 있네요. 경영학의 구루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참 중요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양반한테 누가 이걸 물어봤어. 야,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제일 빵빵한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별놈의 질문을 다 한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이게 이 양반 주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떠냐? 이런 나라였죠, 원래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배우자 직업 선호 1순위 뭐라고요? 잘생긴 공무원. 2순위 못생긴 공무원. 3순위 이혼한 공무원. 근데 배우자 직업 선호 1위 공무원, 자식 선호 1위 공무원, 대학생 선호 1위 공무원. 전 세계 공무원이 직업 선호도 1위인 나라가 OECD의 한국밖에 없어요. 뭐 잘못됐죠, 그죠? 네. 이게 2000년도에 얼마였느냐? 그 한국에 2010년 조사해봤더니 공무원 원하는 60%, 대기업 30%, 자영업 7%, 그리고 창업희망 3%인데 이게 2000년도에는 50%예요. 2000년도에 우리가 창업 토크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보통 카이스트 300명, 서울대 500명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가 창업에 꿈을 키웠어요. 그게 2000년도에. 지금은 얼마냐? 3%. 스웨덴은 지금 그러는데 우리 쪽. 뿐만 아니라 한국에 더 문제가 되는 건 기업가 인식이 안 좋아요. 기업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좋다 그러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제일 적어요. 나쁘다 그러는 사람이 또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막장 드라마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기업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남의 거 후려쳐서 뺏어가고 배반 때리기 그리고 불륜, 삼각관계 대충 이런 거죠. 기업가 비호감도 1위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중일에서도 창업지수 제일 나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창업이라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걸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학생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들은 모두가 열심히 일합니다. 이 동네 잡스 형님, 저보다 나이가 2살 아래지만 먼저 가셨으니까 잡스 형님 동네는 물어봤더니 2명이 10명 중에 2명이 성공하는데 성공한 애들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몽땅 성공해서 10억 벌고 미국은 2명이 성공해서 20억을 벌고. 이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2명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한 8명이 재도전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창업의 평균 재도전이 몇 번 했냐 봤더니 2.8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1.8회를 실패하고 3번째 대략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죠. 한국은 몇 번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된다. 한 번도 하면 안 된다. 큰일 났죠? 이래서 우리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생겼던 4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대 생태계 복원, 코스닥을 복원하고, 기술거래소를 복원하고, 주식옵션을 복원하고, 벤처 인증제를 복원하고, 그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벤처기업협회가 열심히 만들었던 벤처 생태계를 건전화시킨다고 때려 부셔놓은 겁니다. 그거를 복원하고, 그리고 그때 모자랐던 요 3가지 문제, 창업자 엔더버전, 크라우드 펀딩, 기업가정 신분, 이거를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차 벤처붐이 그게 거품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회였다, 보석이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내려보자. 이게 지금 열심히 제가 창조경제연구원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창업자 연대보증, M&A 시장, 정부상전공, 기업가정 이런 걸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얘기했던 공인인증서 조금 나아졌어요? 공인인증서? 조금 좋아졌죠? 아직 못 느껴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금융의 문제는 코스닥 제관, IP금융, 벤처 생태계 보건, 이것도 전부 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죠. 기술사업과 크라우드 펀딩, 창조교육 이런 것들. 금년에 저 성과들이 빨리 나타나는 것도 있고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한데, 여튼 이 생태계에 관한 제도를 바꾸는 건 여러분들 역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창업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저를 포함한 이 사회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맞다 틀리다?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달라요? 자, 불행은 어디서 나요? 불행은 외부에서 와요. 춥고 배고프면 불행하지. 행복은 외부에서 안 와요. 내부에서. 행복은 내가 뭔가를 도전해서 성취할 때 행복이거든요. 배부르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을 뿐. 배가 고프면 불행.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불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복한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도전입니다. 도전이 없는 삶이란 것은 성취가 없는 삶이죠.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겠죠. 불행하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건 아니겠죠. 자, 대한민국 가요. 여기 이제 이 나라들이 다 OECD 회원이 있어요. OECD 회원국이라고 다 같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부 리그에 왔는데 일부 리그에 상위 팀이 있고 하위 팀이 있어요.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이 하위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쟁 방식이 위험 회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상위 그룹은 뭘 하느냐? 혁신 경쟁을 합니다. 위험 회피 경쟁과 혁신 경쟁이 어떻게 다르죠? 자, 위험 회피 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제일 좋은 직업. 위험 회피 제일 좋은 직업. 공무원이죠. 잘생긴 공무원을 얻어야죠.
잘생긴 카이스트 학생을 남편으로 구해야 되는데 부인으로 구하든 잘생긴 공무원을 구하면 미연 베풀기 경쟁에 들어갑니다.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청년들이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약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벤처에 3만 개의 벤처 기업이 지금 있고 그들의 매출액이 300조, 삼성전자의 2배고 천업벤처가 454개고 1조 벤처 8개인데 성공 사례가 없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성공 사례는 있죠. 네. 사회적 자본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회적 자본의 문제죠. 좀 더 쉽게 얘기해봅시다. 사회적 자본이란 말 그대로 국정원들의 사회 공감이라든가 신뢰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국은 OECD 기준이 아니라 세계 중에서 최하의 OECD 최하 수준이죠. OECD만 보지 않고 그냥 전체 모든 국가를 봐도 최하의 수준. 그 사회적 신뢰가 전 국가의 최하는 아니고 그 최하가 몇 개 있죠. 정부의 경쟁력, 그다음에 한국의 최하 수준이 금융의 경쟁력, 뭐 이런 것 최하 최하인데 한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혁신의 안전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국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과감한 창의성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이래야지 국가가 새로운 혁신을 통한 가치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창의성 경쟁을 할 때마다 성공한다? 그건 아니죠. 창의성 경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실패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실패의 페널티가 크면은 사람들은 뭐로 가느냐면은 회피 경쟁을 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안전망이 있으면 창의성 경쟁을 합니다. 네. 저 말이 맞는데 우리가 경제학 언론이나 미시경제를 우리가 지금 다 배우잖아요.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에서 자유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보다 더 많은 혁신을 시킨다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손을 달지 않는 이 환경 내에서 그게 가능한지 일단 여기 있는 학생들부터도 지금 저렇게 과감하게 창의적이게 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데 창의성 경쟁이 안 되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위험 감수성 문학이 이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제도의 문제. 그 제도가 뭐냐면 혁신의 안전망이란 뭐냐. 쉽게 해서 창업을 했는데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하는 거. 이것이 혁신의 안전망. 우리가 지금 보면 복지의 안전망과 혁신의 안전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국가를 보면은 남부 유럽 국가는 복지의 안전망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북유럽 국가들은 실제로 뭐를 만들었냐면은 혁신의 안전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가적 도전을 통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기업 활동을 하고 그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요. 그 가치 만든 거에 많은 부분을 다시 세금으로 내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같이 발전해요. 그게 북유럽이에요. 남부유럽은 뭐냐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복지를 누리고 무상복지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순환되지 않는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이 잘 안 쓰이는 것 같아. 그래서 세금도 이제 허탈하기 시작하고 사회적 신뢰도 무너져 가기 시작하죠. 복지의 안전망은요. 최하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안전망. 혁신 안전망은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복지 안전망은 신용불량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과감한 창의성 경쟁으로 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죠. 도전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망이 받쳐져요. 그게 실패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느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행복을 추구하고 국가는 혁신을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실패에 대한 지원은 여러분들의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숙제 중에 하나는 삶의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은 지금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죠. 학벌, 인턴, 수상경력, 자격증, 어견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최고의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도전은 아니죠. 이거는 스펙이죠. 스펙은 자기의 삶이 아니죠. 남의 삶입니다. 이건 어떤 삶이냐? 실패하지 않는 삶, 불행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저씨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이거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전의 삶.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의 중산층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평 아파트, 월급여 500만 원, 중형차 이상. 괜찮아요? 이 정도면 중산층 될 것 같아요? 좀 모자라요? 저 정도면 뭐 그런 데 괜찮죠? 다른 나라 같은 거 알아봤습니다. 자,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자, 뭐가 차이가 있죠? 월급이 얼마 이상, 뭐 몇 평 아파트 이상 이런 얘기 없죠? 지금 이거는 스펙의 삶입니다. 스펙은 이와 같이 숫자로 나옵니다. 스펙은 내가 불행하지 않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걸 다 가진다고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행복이란 건 아니죠. 내가 자기의 주장을 떳떳하게 공군에 의원이 참여하고 약자를 돕고 봉사하고 즐기는 스포츠, 악기 혹은 뭐 페어플레이, 불법의 대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그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 자신의 주장을 가장 떳떳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업가 정신의 발휘입니다. 내가 도전하는 거죠. 자, 왜 기업가 정신입니까? 보죠. 아리조나 대학에서 카우프만 재단이라는 미국의 기업가 정신 재단이 있어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돈을 자기 유산을 바쳐가지고 만든 기업가 정신 재단. 그래서 13년 동안 기업가 정신 교육이 창업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결론이 나왔어요. 창업이 3배가 증가합니다. 할만하죠? 기업가 정신 교육하면 창업이 3배가 올라갑니다. 이게 아리조나 대학의 13년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다 창업한 거 아니잖아. 창업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래 창업 안 한 그룹에서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애들이 연수입이 27%가 증가합니다. 그럼 결론이 기업가 정신 교육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미국은 어떠냐 봤더니 미국은 인류대학의 기준이라는 것은 아카데믹 엑셀런스뿐만 아니라 앙트러프레니얼 유니버시티 두 가지가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인류대학이라 하면 기업가 정신 교육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창업이 일어나는 대학입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MIT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졸업생들이 창업한 회사들의 매출을 합쳐봤더니 1조 9천억 달러다. 한국의 총 국가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국가 GDP보다 MIT 졸업생들 기업의 매출액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탠포드 애들이 대학에서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졸업생은 말이야 2조 7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보다 많은 거예요. 프랑스 GDP보다 많아요. 아, 국가가 잘 되는 방법 간단하구나. MIT 같은 거 한국에 하나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게 누가 돼야 돼요? 네? 한국의 MIT는 어디죠? 왜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카메라 그러는데 카. 자, 우리가 이 역할을 하면 돼요. 대략 대한민국에서 카이스트 졸업생들 기업의 총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대략 제가 따져보면 한 45조. 그 정도, 45조. 45조 450억 달러입니다. 자, 유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유럽 애들이 공기텐션했어. 야, 미국 너만 그러냐? 우리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리스본 아젠다. 2000년도에 리스본에서 모여서 기업가 정신이 지식 기반 사회 기초 역량이다. 이래가지고 기업가 정신 행동 계획을 2004년도에 발표합니다. 돌아가서 2006년도에는 아예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을 의무교육하라.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국가들이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나라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의무화하니까 대학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대학교는 너무나도 당연히 의무화하는 거예요. 우리 카이스트 의무화되어 있나요, 이거? 돼 있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모든 국가들에게 이거를 공고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의무화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여기는 대학들 다 마찬가지죠.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Nectar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NFT에서는 평생 기업가 정식 교육. 우린 잘 됐어요. 우리 예비군 교육할 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칼레지 비한들 평생 교육시켜요. 평생 교육시켜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이제 그 평생 교육시키려고 교육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미국은 옛날부터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유럽은 2006년도 오슬로 아젠다에서 이미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등학교부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부터 합시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 포럼을 11월에 포럼을 하고 그때 교육부하고 만나서 토의를 하고 그래서 현장 교사들을 만났더니 교사님들 얘기가 있어요. 절대 안 된다.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신성한 학교에서 장사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노벨상 따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장사꾼 되는 법을 가르칩니까? 제가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아카데믹 엑셀런스 플러스 앙트러프레니얼 유니버시티가 약진, 병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속 가능한 인류대학이 될 수가 없다. 노벨상은 하다 보면 생기는 결과가 돼야지 그게 목표가 된다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다가 설득을 제가 못했습니다. 반갑합니다. 영재학교에 가서 얘기해요. 과학고, 영재학고 갔더니 이 양반들은 우리는 노벨상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 장사꾼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야, 그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그게 윤리야, 윤리.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라는 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왜 윤리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학자들 몇 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스티븐슨, 티몬스, 존 베이츠, 이름 절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양반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가란 기회가 있으면은 opportunity, 오지요. 리소스, 자원이 모자라다. 돈이 없어도 과감하게 도전해라. 안트러프러너십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래서 ORE, 원래 모델입니다. 원래 모델. 예? 그러면 이제 도전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하겠죠. 이게 이제 ORE 모델이라는 뎁슨의 티몬스 교수가 만든 모델입니다. 가장 통칭적으로 사용되는 기업가 정신 모델. 그냥 이 과목에서 그냥 ORE 정도 하나는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들의 문제가 뭐냐? 자칫하면 이 미국은 괜찮은데 한국과 같이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그거 장사꾼 교육 아니야? 이렇게 가치 창출을 장사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장사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선순환되는 윤리하고 결합되어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기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꼬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윤창출이죠? 네, 이윤창출. 그래서 그때 꼬마한테 얘기했죠. 야, 근데 그 아저씨가 불량식품 가지고 돈 벌었어. 그럼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 더 붙였어요. 뭘 붙였죠? 사회기회를 했죠. 사회기회 안 하면서 이윤 창출하는 거는 그거는 안다. 불량식품 만들고 환경 오염하고 그리고 돈 버는 거 아니겠죠. 제일 큰 사회기회는 뭐냐? 오염 창출. 자, 기업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기업가가 성공하냐를 물어봤어요. 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마키아벨리즘. 돈벌 수술을 가지고 필요할 때 사람들 배반 때리고 처음 만나면 잘해줄 것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업으로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데 윤리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협조하는 사람이 성공하느냐? 자, 누가 성공할까요? 자, 이거 손 들어봅시다. 마키아벨리즘. 손 하나 없네. 그러면 윤리적 기업가.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성공하고 있냐고. 우리 그 막장 드라마 보면 발적이죠? 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단지 게임의 룰이 달라. 마키아벨리적 기업가들은 언제 성공하느냐? 단판 승부를 하거나 불투명한 게임을 합니다. 게임 룰이 뭔지 모르게 아니면 딱 한 번으로 끝나요. 반복되는 투명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누가 승리하느냐? 윤리적 기업가가 승리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얘기가 되느냐? 여러분들 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들어서 알고 있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결론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룰이 불투명하거나 제가 옛날에 뭐였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딱 한 판으로 승부가 끝나거나 이럴 때는 배반 때리는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반복되는 투명한 게임에서는 협력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의견을 반응하는 tit-for-tat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될 것이냐? 앞으로는 반복되는 게임으로 가고 투명한 게임으로 갑니다. 왜? 인터넷, SNS, 스마트,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게임을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의 활동이라는 것은 가치 창출과 분배가 순환되는 활동인데 기업가 정신은 가치 창출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다시 선생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자, 이 말이야. 기업가주의가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활동이다. 지난번에 김일세 면도교 회장님은 기업은 외부를 위해서 존재한다 얘기했지만 외부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벌병 들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가치를 만들어서 내부의 분배를